2026년 3월, 단 하나의 숫자가 전 세계 경제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두바이유, 배럴당 168.75달러.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이냐면요. 4년 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최고점이 113달러였습니다. 그걸 가볍게 넘어선 겁니다. 미국의 대표 유종 WT는 단 일주일 만에 35.6% 폭등했습니다. 1983년 선물 거래가 시작된 이래 최대 주간 상승률이었죠. 발단은 2026년 2월 28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전역을 기습 공습한 겁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자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전투기 약 200대를 동원했습니다. 이란 서부와 중부의 군사 목표물 500곳을 노렸죠.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건 타이밍이었습니다. 공습 사흘 전까지도 이란 외무장관은 역사적 합의가 손에 닿을 거리에 있다고 말했거든요. 공습 하루 전에는 오만 외무장관이 돌파구가 마련됐다고까지 발표했습니다. 외교적 낙관론이 정점을 찍던 그 순간 기습이 벌어진 겁니다. 4월 임시 휴전으로 잠잠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7월 7일 휴전 이후 처음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본토를 직접 타격했죠. 그리고 7월 11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키프로스 국적 컨테이너선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좁은 바닷길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전 세계 해상 원유의 20에서 25%, 하루 2100만 배럴이 바로 이곳을 지나갑니다. 미국은 이틀 연속 이란을 공습하며 반격했습니다. 반다르 아바스, 시리크, 차바하르까지 잇따라 타격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상했습니다. 전쟁 재개는 아니다라면서도 해상봉쇄와 원유 거점 점령까지 위협했거든요. 문제는 이 모든 게 지구 반대편 한국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입 원유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후속 협상 데드라인은 8월 16일. 이 날짜가 지나면 상황이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합의가 코앞이라던 그 순간에 왜 기습이 벌어졌을까요? 이 전쟁 뒤에는 우리가 몰랐던 70년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뿌리를 찾으려면 시계를 무려 75년 전으로 돌려야 합니다. 1951년 이란 국회의사당의 한 남자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이란 총리 모사데그는 자국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방이 쥐고 있던 석유 지배 구조에 정면으로 도전한 겁니다. 하지만 2년 뒤인 1953년 미국 CIA와 영국 미 유가 지원한 쿠데타가 그를 끌어내렸죠. 이 사건이 이란 사회에 반미 감정의 첫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렇게 억눌린 분노는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폭발했습니다. 친서방 왕정은 무너지고 반서방 신정체제가 들어섰거든요. 그리고 그해 11월 결정적 사건이 터집니다. 이란 학생들이 미국 대사관을 점거해 52명을 무려 444일간 억류한 거죠. 이 인질 사건 이후 두 나라는 지금까지도 공식 외교관계가 끊긴 상태입니다. 미국의 이익은 스위스가, 이란의 이익은 파키스탄이 대신 챙겨줄 정도로 말이죠.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 1980년부터 8년간 이어진 이란-이라크 전쟁, 미국은 이라크를 도왔거든요. 이란에겐 또 하나의 배신이었습니다. 그 전쟁의 사상자는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1984년, 미국은 이란을 테러 지원국으로 공식 지정했죠. 2002년엔 부시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이란을 악의 축기라 불렀습니다. 대결 구도가 공식화된 순간이었죠. 그리고 오늘의 위기에 직접 불을 붙인 사건.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에서 전격 탈퇴합니다. 이후 이어진 최대 압박 제재는 이란 경제를 서서히 목 졸랐습니다. 이게 바로 이란 경제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거든요. 그 눌린 압력은 결국 국민들에게 터졌습니다. 2025년 12월 28일, 리아라 폭락과 물가, 폭등의 성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1979년 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였습니다. 정권 교체 요구까지 터져나왔죠.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유혈진압이었습니다. 2026년 1월 8일부터 사흘간이 가장 참혹했죠. 사망자 추정치는 648명에서 수천 명까지 엇갈립니다. 바로 이 혼란이 이스라엘에게는 기회로 보였습니다. 흔들리는 이란,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계산이 선 거죠. 그런데 미국이 움직인 데는 물밑 로비가 있었습니다. 2월 23일,
네타냐후 총리가 하메네이의 회동 정보를 트럼프에게 직접 넘긴 거죠. 충격적인 건 사우디였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공개적으론 외교를 강조하면서 이면에선 트럼프에게 이란 공격을 여러 번 촉구했거든요. 이렇게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물밑 로비가 미국의 개입 결정을 밀어붙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돋는 대목. 공격 당일 하메네이 등 지도부가 국가안보회의 참석자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걸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미리 파악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2월 28일의 기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75년의 원한과 몇 주간의 치밀한 정보전이 만들어낸 고도로 계획된 작전이었던 거죠. 이 오랜 원한이 마침내 터졌을 때 세계 경제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특히 딱 한 지점, 폭이 좁은 그 바다가 문제였거든요. 전 세계 원유의 4분의 1이 지나는 그 좁은 길목이 막히면 유가는 상상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였는지 다음 파트에서 직접 확인하실 겁니다. 자, 이제 아파트에서 미뤄뒀던 그 숫자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봉쇄 선언이 떨어진 2026년 3월, 두바이유는 배럴당 168.75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미친 숫자냐면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 고점이 113달러였거든요. 그걸 무려 55달러나 뛰어넘은 겁니다. WTI 유가는 단 한 주 만에 35.6% 급등했습니다. 1983년 선물 거래가 시작된 이래 40여 년 만에 최대 주간 상승률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 유가 폭등이 어떤 한국 산업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뜻밖의 슈퍼사이클이 됐거든요. 주인공은 바로 한국의 정유, 석유화학 산업입니다. 원유를 사와 정제에 되파는 이 산업이 위기 속에서 웃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정제마진이라는 개념인데요. 원유값과 완성 석유 제품값의 차이, 즉 정유사가 남기는 마진이 위기 때 오히려 벌어졌던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세계가 공급 불안에 떨 때 이미 원유를 확보해 정제할 능력을 가진 곳의 제품값은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희소성이 곧 힘이 되는 거죠. 믿기 어렵겠지만 이 구조는 한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정유 인프라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그 뿌리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원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정제 능력을 갖춘 정유 강국이 됐다는 것 알고 보면 이건 반세기에 걸친 역설의 결과입니다. 원유가 안 나오니 오히려 남의 원유를 사다 정제에 되파는 가공무역 모델에 사활을 걸었던 거죠. 약점을 무기로 바꾼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유는 오랫동안 한국의 조용한 수출 효자였습니다. 반도체, 자동차에 가려 잘 안 보였을 뿐 상위권 수출 품목을 늘 지켰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이번 전쟁 국면에서 그 힘이 폭발했을까요? 여기엔 공급망이 뒤엉킨 결정적 이유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번엔 초크 포인트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홍해도 동시에 막혔거든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상업 선박을 반복 공격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예멘 내 후티 목표물을 공습으로 맞받았지만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수에즈운하 루트까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3대 물류 초크 포인트인 호르무즈, 수에즈, 바브엘 만대부가 한꺼번에 불안정해진 건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건 이렇게 세 관문이 동시에 막히자 대체 항로 확보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물류 대란은 예정된 수순이었죠. 그런데 이 물류 마비가 역설적으로 이미 물량을 확보한 정유사들의 제품에 웃돈을 얹어줬습니다. 못 만드는 곳이 많아질수록 만드는 곳이 귀해진 겁니다. 물론 이 슈퍼사이클엔 명백한 그늘도 있었습니다. 원유값 자체가 폭등하니 정유사의 원재료 부담도 함께 커졌거든요. 그럼에도 정제마진이 원유값 상승분을 앞질렀던 국면이 있었기에 실적으로 보면 이 시기는 분명한 기회의 창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패턴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한국 정유사들은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한 전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가 곧 정유업계의 호황으로 이어지는 이 구조는 우연이 아니라 반복되는 역사의 공식이었던 셈이죠. 여기서 잠깐. 정유산업은 한국 수출에서 어느 정도 위상을 가진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이 반전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석유 제품은 오랜 기간 한국의 5대 수출 품목 안에 꾸준히 이름을 올려온 핵심 산업입니다. 겉보기엔 위기의 피해자, 알고 보면 숨은 수혜자였던 거죠. 여기엔 또 하나의 뿌리 깊은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은 원유를 정제할 뿐 아니라 그 부산물로 석유화학 제품까지 만들어 세계에 팔아왔거든요. 1970년대 정부가 중화학공업 육성을 국가 전략으로 밀어붙인 그 결정이 반세기 뒤 이런 위기에서 완충제 역할을 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당시엔 자원도, 자본도, 기술도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밀어붙인 그 무모한 도박이 결국 오늘의 방어막이 된 셈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원유의 70%를 중동에 의존하는 취약한 나라가 동시에 세계적 정제 능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이중적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이번 전쟁은 어떤 기업에겐 재앙이었지만 정유사 실적표엔 뜻밖의 초록색이 켜졌습니다. 같은 사건, 정반대의 결과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유사가 웃는다고 한국 경제 전체가 웃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슈퍼사이클의 그늘에서 훨씬 더 거대한 청구서가 조용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 청구서는 정유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날아옵니다. OECD가 한국의 2026년 성장률 전망을 손댔거든요. 그 조정폭이 얼마였는지 알면 지금까지의 반전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OECD 회원국 중 낙폭이 가장 컸던 나라,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 가장 크게 흔들렸을까요? 그 진짜 이유를 다음 파트에서 파헤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중동 원유에 목숨줄이 걸린 나라가 이 위기를 뒤집을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놀랍게도 답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의 원유의 70%를 걸어둔 한국. 그런데 그 옆에서 조용히 다른 그림을 그리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너지 지도를 통째로 다시 그리려는 움직임이었죠. 세계 렌즈 시장을 보시죠. 호르무즈 하나의 물동량의 20%가 걸려있는데요. 이걸 피할 새 공급원, 미국산 시일 렌즈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렌즈 수출량은 2024년 하루 12BTF 수준에서 2026년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중입니다. 세계 최대 렌즈 수출국 자리를 카타르에서 뺏어온 거죠. 바로 이 지점이 한국에겐 기회입니다. 중동 단일 루트에 묶여있던 가스 수입을 미국, 호주로 분산할 카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승부처는 가스가 아니었습니다. 원유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시장, 바로 배터리와 전기차 밸류체인이었죠. 세계 배터리 시장 규모는 2030년 약 3,500억 달러로 커집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한국 3사,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이스콘이 중국을 뒤쫓는 2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죠. 충격적인 건 이 대비입니다. 중국 카트리 세계 시장의 약 37%를 쥔 1위. 우리 일게너지솔루션은 약 12%로 2위인데요. 격차가 3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는데요. 중국을 뺀 중국 외 시장만 따로 떼서보면 순위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는 한국 3사의 합산 점유율이 40%를 넘어섭니다. 유럽과 미국이라는 알짜 시장을 우리가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미국 시장을 보시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아이라 보조금 덕에 한국 기업들이 조지아, 오하이오, 미시간에 대규모 공장을 깔았거든요. 지금 미국 전기차 배터리 상당수가 한국산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게 중요할까요? 원유가 흔들릴수록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곧 우리 성장축의 연료가 되는 셈이죠. 인물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조지아 공장에서 일하는 한 한국 기술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중동에서 배가 못 떠도 여기 라인은 멈추지 않는다 고요. 두 번째 성장축은 원자력입니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 때마다 세계는 다시 원전으로 눈을 돌리거든요. 여기서 한국은 조용한 강자입니다.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정해진 예산과 공기안에 원전을 짓는 나라는 손에 꼽히거든요. 경쟁 구도가 흥미롭습니다. 프랑스 EDF는 자국 원전도 공기가 자꾸 밀리고 러시아 로사톰은 제재로 발이 묶였는데요. 그 틈을 한국이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2024년 한국은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유럽 심장부에 한국 원전이 들어서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세계 원전 시장은 2050년까지 설비 용량이 지금의 2~3배로 커질 전망입니다. 에너지 안보가 흔들릴수록 이 시장은 더 뜨거워지는 거죠. 세 번째 축은 조선입니다. 특히 렌즈 운반선인데요.
호르무즈를 피해 미국산 가스를 실어 나르려면 이 배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고부가 렌즈 운반선 시장에서 한국은 압도적입니다. 2024년 전 세계 대형 렌즈선 발주의 약 70%를 HD현대,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이 쓸어 담았거든요. 중국을 멀찍이 따돌린 분야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배터리, 원전, LNG선. 원유 위기가 커질수록 오히려 몸값이 오르는 세계의 성장축을 한국은 이미 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좋은 카드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새 성장축 전부를 한순간에 멈춰 세울 수 있는 그 변수가 무엇인지 다음 파트에서 밝힙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세계의 성장축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카드 전부를 한순간에 무력화할 수 있는 뇌관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가 중동 한 곳에 몰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너지 생명줄이 사실상 단일 루트에 묶여있는 거죠. 그 단일 루트의 목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인데요.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20에서 25%, 하루 2100만 배럴이 이 좁은 길목을 지납니다. 그런데 이 목을 조르는 손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2026년 3월 봉쇄 선언 당시 두바이유는 배럴당 168.75달러까지 폭등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냐면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고점이 113달러였습니다. 그걸 한참 뛰어넘은 거죠. IMF는 다른 관점입니다. 2026년 하반기엔 사태가 수습 국면에 들어설 거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 파장은 곧바로 한국 경제 성적표에 찍혔습니다. OECD가 우리 2026년 성장률 전망을 2.1%에서 1.7%로 내렸거든요. 충격적인 건 이 낙폭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컸다는 사실입니다. 그 많은 나라 중에 한국이 가장 크게 다친 겁니다. 만약 완전 봉쇄로 간다면요? 전문가들은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이상, 한국의 연간 석유 수입 비용이 20조 원 넘게 추가될 거라 봅니다.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대목이 있는데요. 위협받는 건 호르무즈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반복 공격했거든요. 유럽으로 가는 수에즈운하 루트까지 흔들린 겁니다. 완충 장치도 있습니다. 미국의 비오펙 증산 속도와 아예 회원국의 비축유 방출 여력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그럼 배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답은 아프리카 희망봉을 도는 우회항로입니다. 운송기간만 2주 이상 늘어나죠. 홍해 분쟁 당시 해운료가 2배로 뛴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엔 그 이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 위기의 진짜 뇌관은 사람이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종전 협상 후에도 이렇게 선언했거든요. 이란의 핵 위협은 제거했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이란의 대리 세력과 계속 싸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 내부에서 정작 종전 합의를 흔들 사람으로 네타냐후를 지목했거든요. 이유는 10월 총선이었습니다. 국내 강경파 압박에 밀린 네타냐후가 레바논 작전을 계속하면 미이란 합의 자체가 깨질 수 있다는 경고였죠.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 만만치 않은 변수인데요. 전쟁 재개는 아니다 라면서도 해상봉쇄와 발전소 파괴까지 위협하는 이중적 화법을 계속했습니다. 사실 트럼프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물가와 생활비 불만 여론이 68.5%까지 치솟았고 한 달 새 10%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후속 협상 데드라인은 8월 16일. 이 날짜 전에 실마리가 풀리지 않으면 상황은 다시 걷잡을 수 없어지는 거죠. 리스크는 이렇게 선명한데 정부는 정말 손 놓고 있었을까요? 100조 원짜리 방어막부터 9개 비축기지의 비밀까지 한국의 실제 대응 카드는 다음 파트에서 공개합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았죠. 앞으로는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먼저 낙관론부터 볼까요? IMF는 2026년 하반기에 이 사태가 수습 국면에 들어가고 에너지 가격도 서서히 안정될 거라 내다봤습니다. 우리 정부도 실무적인 낙관 신호를 냈는데요. 산업통상부는 7월 13일 7에서 8월 원유 도입 물량이 전년 대비 100% 이상이라며 단기 수급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진짜 갈림길은 따로 있거든요. 핵심 변수는 단 하나, 시간입니다.
사태가 6주 안에 진정되느냐, 아니면 10주 이상 길어지느냐. 이 몇 주가 육아의 향방을 완전히 갈라놓는 거죠. 만약 10주를 넘겨서 원유 생산시설에 영구적인 피해까지 발생한다면요? 그땐 고유가 국면이 2027년까지 질질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럼 최악의 시나리오, 완전 봉쇄가 올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전문가들은 40에서 60% 사이로 봅니다. 동전 던지기와 비슷한 수준인 거죠. 완전 봉쇄까지는 아니어도 부분적 통행 차질과 보험료 급등은 거의 확실하다는 평가입니다. 즉 완전한 안심은 이미 물 건너간 셈이죠.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요. 로이터를 비롯한 다수 외신은 전면전 재개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도 이란도 외교 채널만은 놓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거든요. 서로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은 겁니다. 트럼프 본인도 장기전은 원하지 않는다며 제한적 공격임을 시사했습니다. 강경한 말 뒤에는 이런 계산도 깔려 있었던 거죠. 결국 이 위기를 얼마나 빨리 완충하느냐가 관건인데요. 여기서 두 개의 소방수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소방수는 미국을 비롯한 비오펙 국가들의 증산 속도입니다. 부족한 원유를 얼마나 빨리 채워 넣느냐가 시장의 온도를 좌우하죠. 두 번째 소방수는 아예 회원국들의 전략 비축유입니다. 이 비상금을 얼마나 신속하게 풀 수 있느냐가 진짜 승부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결국 한국의 오래된 약점, 에너지 단일 루트 의존을 다시 후벼 팠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육아가 잠시 진정된 이 틈에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에너지 체력을 키우지 못하면 다음 사이클엔 또 똑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카운트다운이 하나 더 있는데요. 다음 사이클을 준비할 시간, 즉 육아가 안정돼 있는 이 평온한 구간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요. 이런 지정학 리스크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됩니다. 3년, 5년, 10년 뒤에도 또 다른 얼굴로 찾아올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위기 자체가 아니라 그 위기를 얼마나 준비된 상태로 맞느냐인 거죠.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값비싼 예행 연습이었던 셈입니다. 낙관도 비관도 아닙니다. 냉정하게 대비하되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게 이번 중동 위기가 남긴 가장 현실적인 답이었습니다. 다시 처음의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볼까요? 외교적 낙관이 정점에 달했던 그날, 왜 하필 기습이 벌어진 걸까요? 하브이가 손에 닿을 거리에 있다던 그 발표, 그리고 하루 만에 뒤집힌 돌파구,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다음 이야기에서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야기의 진짜 출발점, 기억하시나요? 공습 사흘 전, 한 남자가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 평생을 협상 테이블에서 살아온 인물이었죠. 그가 믿었던 역사적 합의는 결국 그의 손안에서 부서졌습니다. 그 옆엔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돌파구가 마련됐다며 두 나라를 이어보려던 오만의 중재자, 알부사이디 외무장관입니다. 두 사람의 노력은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거예요. 이 갈등의 뿌리는 대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시계를 1951년으로 돌려볼게요. 이란 총리 모사데그가 석유 국유화를 선언한 그 순간, 지금 이 모든 이야기의 첫 단추가 끼워졌던 겁니다. 70여 년이 흘렀지만 본질은 놀랍도록 똑같아요. 석유를 둘러싼 힘의 다툼, 그리고 그 파도가 결국 지구 반대편 우리에게까지 밀려온다는 것. 그 파도 앞에서 우리 정부도 움직였죠. 전 세계를 뛰어 교민 206명을 데려오고 이란의 남은 국민은 이웃 나라를 돌아 대피시켰습니다. 한 가족은 나 혼자는 못 간다며 이란인 배우자와의 생리별 앞에서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통계 숫자 뒤엔 이렇게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한편에서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죠? 지구 반대편 전쟁이 왜 내 지갑을 흔드는가? 답은 명확해졌습니다. 세계는 하나의 실로 엮여있고 에너지의 70%를 한 길로 들여오는 우리에겐 그 실이 유난히 팽팽하다는 것, 이게 우리가 확인한 현실이었죠. 그래서 결론은 두려워하자가 아닙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다음 파도가 올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비극의 시작, 외교적 낙관이 정점이던 그날의 기습. 그 뒤엔 아직 풀지 못한 수수께끼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물밑 로비, 그리고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인 걸 정확히 알고 있던 정보망,
이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짜인 각본이었을까요? 그 숨겨진 각본이 전말은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정보당국의 시선을 따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세상을 보는 눈을 조금이라도 넓혀줬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캐치코어 프랩이었습니다.